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냥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위로 10% 아래로 10% 정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대선 이후에는 약간 경기 모멘텀에 따라서 또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 오랜만에 웅달 책방에 나왔는데 달란트 투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경제 콘텐츠 플랫폼 사이다 경제에서 이제 콘텐츠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또 최근에 대한민국 산업 지도 저술한 작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2024-2025 대한민국 산업지도 지금 서점에서 열풍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예스 지수를 많이 보니까 이게 매일매일 거의 진짜 판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호응이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교보는 잘 안 팔니 교보도 많이 사주세요. 좀. 아니 그 보니까 되게 그 유튜브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잖아요. 와, 그러면서 어떻게 또 이런 책을, 근데 이런 책도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진짜 산업 전반을 다루는 거잖아요. 언제 이런 책을 쓸 수 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한 분야의 전문가는 전혀 아니잖아요. 대신에 이제 배당주도 쓰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그 주식 종목을 고른 스킬에 그런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각 산업마다 그 전문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정도 깜냥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대신에 그런 분들 좀 많이 만나봤고, 예전부터 뭐 그런 주식 분석이라든지 뭐 투자 관련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전반적으로 한 이 정도는 훑어야지 뭔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책의 목차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그냥 대한민국 전반을 다 다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존의 네이버 증권이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업종 분류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한국 산업 분류 그를 기반으로 해서 그 YGFN이라든지 FN 가이드라든지 그 윅스나 뭐 픽스 이런 식으로 해서 업종 분류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예전부터 투자를 하면서 좀 보니까 투자자들이 뭔가 보기에는 약간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빨리 변하고 융복합화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따로 분류를 한 거예요. 산업을. 그래서 총 27개 산업으로 분류를 했고, 와, 그다음에 대단하네요. 세부 섹터는 179개로 이제 나눈 다음에 거기 이제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들어간 섹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렇게 나눠서 그 기업을 제가 따로 다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를 한 다음에 그 큰 업종별로 산업별로 그 투자의 뭐 개요라든지 시장 개요, 뭐 누가 이제 1등이고 시장 점유율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과점 시장인지 아니면 완전 경쟁 시장인지, 그리고 뭐 수출 중심인지, 그리고 해당 그 산업의 성장성은 어떤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 뭐 이 해당 산업에 투자를 하면은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고 뭐 뭘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증시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한국 증시는 약간 다소 상반된 듯하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보실 때 어떠세요? 일단은 크게 한 두 가지 이유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관들의 수급이 연초에 좋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연말에 의례적으로 약간 배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약간 그게 바뀌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그 모든 기업들이 그 한 12월 연말 그걸 배당 기준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배당을 공시를 하고 며칠 뒤에 배당 기준일이고, 그래서 12월 연말에 배당 기준일인 기업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올해 예를 들어서 뭐 주주 초기 하기 전에 배당 기준일인 그런 기업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의례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연말에 좀 들어왔고, 뭐 배당을 보거나 아니면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그런 효과 때문에 올해 연초 들어서 막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도 이제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쭉 흘러내린 건 수급적인 측면이 있고, 약간 펀더멘탈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 중국 쪽에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중국 쪽이 계속해서 안 좋았잖아요. 뭐 여기 채널 봐도 뭐 중국 경기 안 좋다는 말 되게 많이 나오고 여전히 그 디플레이션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맞물려서 좀 주가가 빠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나 더 매크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도 나와 있긴 한데, 사실 한 작년 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3월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80%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는 CME 그룹 사이트에 가면은 그 한 달간의 그런 기준금리 스탠스의 변화 같은 그런 컨센서스 변화가 나타나는데 3월 기준입니다. 지금 뭐 이구 동성으로 3월에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지금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어제 기준으로 전일자 기준으로 캡처를 한 거예요. 2월 2일인가요? 1일인가요? 아무튼간에 기준으로 캡처를 한 건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70 한 몇 %예요. 3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근데 현재 보면은 40% 밑으로 내려왔죠. 일단은 그 최근에 FOMC에서 파월이 약간 3월 인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건 아닌데 일단은 뉘앙스 자체가 빨리 그렇게 인하 안 한다. 나스닥 급락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그 파월이 그 FOMC에서 얘기해서 뭔가 확 반영됐다라기보다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었어요. 올해 들어서. 약간 좀 금리 너무 빠르게 내린 거 아니야? 뭐 10년물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8% 초반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4.12%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죠, 사실상 시장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경제 리스크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 다음에 AI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런 수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 어떻게 앞으로 봤을 때는 좀 뭐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갈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런 여진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사실 뭐 단기적인 그런 흐름은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가 없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를테면 1년 단위로 뭐 연간 단위로 끊어봤을 때 대략적인 어떤 흐름을 보이고 갔다 그런 부분은 뭐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작년 이맘때 나와서 또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의 실제 이익과 예상 이익 간의 괴리, 그다음에 연도별 수익률 해서 나와 있는데 위에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바로 연도별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막대기가 실제 이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그 다음에 주황색 막대기가 예상치예요. 예상치. 언제 예상치냐면은 가령 2024년이라고 한다면은 2024년 첫 거래 그때 예상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좀 연초에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연초 되면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결심하고, 그렇죠. 버킷리스트 뭐 만들고 싶고, 뭐 공부하고 싶고, 약간 희망이 있단 말이죠. 운동해야 되고, 맞아요. 살 빼야 되고.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전망치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흐름을 쫙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주황색 막대기가 파란색 막대기보다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실제 이익이 이 전망치보다는 대부분 밑도는 그런 경향이 많다. 자, 아무튼간에 이런 개요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언제 증시가 오르느냐? 첫 번째, 언제 증시가 오르느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예상 이익과 실제 이익이 차이가 안 나거나 실제 이익이 더 잘 나오는 경우. 그러면 증시가 오릅니다. 그 당해년도.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은 뭐 한 2004년. 그죠? 2004년. 그리고 2005년. 엄청나게 올랐죠. 50%. 그다음에 2007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예상 이익과 실제 이익이 거의 차이가 안 났죠.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도 보시다시피 예상 이익과 실제 이익이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이때도 많이 올랐죠.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익이 더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언제냐? 2017년. 보시면은 파란색 막대기가 훨씬 더 높죠. 이때 이제 세미 상승장이라고 해서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냐? 바로 2021년도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별로 안 올랐어요. 3.6%. 왜냐하면은 바로 직전 연도가 코로나여서 이때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금융 정책을 완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때 좀 많이 땡겨서 반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즉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서 오른 케이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오른 케이스예요. 그때가 또 언제냐면은 2009년이 약간 좀 해당될 수도 있어요. 2009년은 약간 실제 이익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표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직전 연도 컨센서스보다 당해년도 컨센서스가 대폭 낮아진. 그러니까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한 대 딱 얻어맞고 완전히 이거 거덜났다 세계 경제. 그러면서 컨센서스가 확 낮아졌죠. 이때 많이 올랐어요. 보면. 그리고 또 언제냐면은 2019년도 좀 비슷해요. 2017년에 엄청나게 좋았다가 그렇다가 2018년에 이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았죠. 생각보다. 떨어졌네. 미중 무역 분쟁 이때 터지면서 오히려 이제 실적 감소하면서 박살난 다음에 야 2019년에도 재미없어. 그래서 컨센서스 확 낮아졌는데 이익은 더 박살났거든요. 2019년이 그죠? 2018년보다 더 박살났어요. 근데 좀 올랐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약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때도 컨센서스 확 낮아졌는데 30% 올랐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2023년 이때도 보시면은 사실 2022년 컨센서스 확 높아지고 근데 2022년 박살 나니까 2023년 안 좋다라고 해서 이때 뭐 아시다시피 뭐 연초에 경기 침체 온다 그런 말 되게 많았잖아요. 컨센서스 확 낮아졌는데 이익도 많이 못 벌었어요. 반도체가 박살나다 보니까. 근데 이때도
18.7% 올랐죠. 그럼 반대로 하락한 케이스는 언제냐? 그건 딱 한 케이스로 정리가 되는데 폭락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너무나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기업들이. 그래서 주가도 좀 올랐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올해는 더 좋다 그래요. 그때 박살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 그렇죠. 2021년에 보면은 이 파란색 막대기가 주황색보다 훨씬 높죠.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실적이. 그래서 2022년에도 좋아요 하면서 컨센서스 확 높였어요. 근데 꼬꾸라졌죠. 이때 이제 박살났습니다. 또 언제가 그랬냐? 2018년도. 2017년도에 이익 엄청 좋았어요.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올해 더 좋습니다. 꺾였죠. 이때 박살났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2007년보다 컨센서스 더 높아졌는데 보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니까 박살났고. 이제 제가 이게 여러 그런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럼 올해는 어땠냐는 거예요. 박살날 것 같아. 올해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박살난 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직전 연도 상장사들이 이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확 올린 케이스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직전 연도 상장사들이 이익이 좋았냐요? 안 좋았죠. 오히려 박살났죠.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컨센서스가 좀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상승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제가 상승하는 케이스 두 케이스 있다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기대감이 없거나 아니면은 예상보다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근데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가봐야지 아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냥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위로 10% 아래로 10% 정도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이벤트가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걸 반영한단 말이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우리나라 언론에서 외신 번역해서 나온 거 보면은 트럼프가 뭔가 이길 것처럼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이기면은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좀 빡세권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뭔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빡세권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 지수 흐름입니다. 이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EPS.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1년간 벌어들일 이익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010년부터 한 2015년, 16년까지는 그냥 빡세권이었어요. 따로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2016년, 2017년 방향성 나오고 그 뒤로 계속해서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경기 사이클이 좀 맞물리면서 고점에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EPS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상 이익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런 구간에서 지수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의심을 해요. 그런 고점입니다. 반대로 저점 같은 경우에는 EPS는 빠져요. 근데 지수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점에서 변동성을 보여요. 그러면 거기가 바닥이에요. 이와 같은 흐름이 뭐 2020년 11월 이때 보시면은 이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훅 빠졌다가 그다음에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EPS는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아는 거죠, 사실. 그리고 고점도 반대로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 사실상 박스권이었거든요, 코스피는. 2021년 초부터 그때 뭐 한 3,000까지 떨어졌다가 3,300까지 갔다 왔다 갔다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도 EPS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예상 이익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하고 이 정도면 고점일 것 같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구간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면 고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반대. 이게 쭉 빠지잖아요, 지수가. 쭉 빠지고 나중에 EPS가 뒤따라서 내려와요. 근데 뒤따라서 막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빠져, 지수가. 밑에서 변동성을 보여요. 그럼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예상 EPS가 빠지는데 지수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주가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막 변동성을 보이면서 막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닥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점에서 EPS는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얘는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막 변동성이 나와. 그러면은 이제 고점 시그널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또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 지금은 약간 반등을 했어요. 지수가 반등하면서 그러다가 작년 말에 훅 빠졌는데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플러스 이것보다는 사실 매크로 이슈가 더 컸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에서 5%까지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훅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채권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지수가 좀 반등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EPS가 이제 바닥 찍고 좀 올라오려고 하다가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살짝 멈춰있는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런 경기 사이클을 답습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사실 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중간에 한번 섰다.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해 뭐 연초에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약간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일단은 뭐 물론 경기가 더 중요하죠. 경기가 더 중요하긴 하는데 뭐 다양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경기가 막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추세적으로 더 오를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월드뱅크라든지 IMF라든지 그 경제 전망한 걸 보면은 올해 성장률은 확실히 작년보다 둔화된다. 라는 부분이 컨센서스고 연준에서도 올해 성장률은 작년보다 둔화된다. 왜냐하면 작년 한 3분기, 4분기 미국 GDP 엄청 잘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이연이 됐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래서 오히려 2023년의 경제 성장률이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2024년은 약간 기저효과로 좀 더 둔화된다라는 부분이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 상황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뭔가 박스권이 나올 것이고 2025년 그림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하반기부터는 그 방향성을 반영하면서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하반기에 또 대선이 있네 미국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노이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약간 박스권 대신 대선 이후에는 약간 경기 모멘텀에 따라서 또 상승장이 나올 수 있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경기가 뭐 침체가 되면서 하락장이 나올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그러면은 뭐 미국 주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주식도 할 수 있고 뭐 섞어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네. 섹터별 순환매가 되게 심하거든요. 네. 섹터를 잘 고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뭐 한국 주식 얼마, 미국 주식 얼마라는 그런 배분보다는 그 안에서 업종을 좀 잘 고르자. 그러자. 그리고 굳이 뭔가 내가 지수 트레이딩하면 지수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훅 빠졌을 때 좀 사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 2,600 얼마에서 거의 2,400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고. 근데 그럴 때 좀 담자. 그리고 만약에 또 과도하게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좀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으로 하면 한 뭐 위로 10 아래로 10 뭐 정도. 저는 대충 그렇게 그런 러프하게 뭐 디테일하게 뭐 계산해서 해봤자 맞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약간 박스권의 가능성이 높구나 하는 일단은 상황에서 그렇게. 그렇죠. 밑으로 내려오면은 좀 사고 뭐 이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막 그런 예전부터 뭐 매니저도 있고 뭐 애널리스트도 있고 그건 대화방이 있거든요. 텔레그램에 평상시에 조용해요.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잖아요. 말을 해요 하나둘씩. 그러면 저는 약간 그런 시그널을 봐요. 이때 좀 살 때구나. 거의 다 맞아요. 그러면.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응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겨나면 그때마다 또 다시 이제 변화를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2024, 2025 대한민국 산업지도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럼 이제 다양한 업종을 이렇게 짚어주셨잖아요. 혹시 뭐 그 가운데서 저희가 그 책을 읽고 좀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도움을 얻을 포인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산업지도 책 같은 경우에는 뭔가 2024, 2025년에 뭐 괜찮을 만한 업종을 찝어주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산업을 다 다루고 있는 책이고 대신에 이제 뭐 앞으로 나올 만한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그런 설명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갑작스럽게 특정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생겨가지고 막 주가가 가요. 그러면은 그때 한번 빠르게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가 간다라고 해도 거기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원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 좀 찾아보고 만약에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고 투자하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올해 이제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앞서서 사실 그 코스피 지수 제가 이제 뭐 올해 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을 할 때 과거의 그런 좀 시장의 기대치와 실제 뭔가 뭐 기업 이익들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그 괴리 차이를 통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한 그런 원리대로 제가 한번 올해 주목할 만한 업종을 살펴보면은 일단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매트리스 차트인데 Y축은 주가 상승률이고요. 그다음에 X축은 예상 이익 증가율이에요. 자, 이익 증가 기대 업종과 이익 증가 기대 연도의 주가 상승률의 상관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실제 연초에 이 주식이 컨센서스가 좋아요. 돈 많이 벌 거예요. 한 그런 주식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잘 갔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만든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추세선이 이렇게 돼 있죠. 누워 있죠. 만약에 연초에 기대치가 높은 주식이 정말 주가가 잘 가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선이. 근데 그냥 누워 있죠.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전문적인 통계 용어로 봤을 때 상관계수가 1이 나오면은 그게 맞아요. 정확하게 연초에 기대치가 높은 주식이 주가도 잘 갔더라라고 하려면 상관계수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상관계수가 0.04 마이너스 0.04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관성이 없다. 뭐 반대로 간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상관성이 없다. 이게 이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한 2022년간의 22년간의 그렇죠. 2022년간의 통계라서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증권사들이 막 좋다고 하는 거 사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좋다고 할 때 그게 이제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좋아요 하는 게 주가가 좋아요라기보다도 이익이 잘 벌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뭐 증권사 다 틀리냐 바보냐.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 이걸 보시면 이건 뭐냐면은 컨센 상위 업종과 하위 업종 1년 주가 수익률을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비교를 한 건데 파란색 막대기가 컨센서스 상위 업종이에요. 업종의 이제 평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주황색 막대기가 컨센서스 하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상위 10개 같은 경우에는 평균 8% 올랐더라. 하위 10개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 올랐더라. 그러니까 하위가 좀 더 높죠. 그러네요. 그렇죠. 승률을 따져봐도 상위 10개는 거의 반반인데 하위 10개는 그래도 승률이 한 70%, 10개 사면 7개는 올랐더라. 그리고 이걸 좀 더 좁혀봤어요. 상위 5개 업종, 하위 5개 업종으로 좁혀보니까 승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평균 수익률에서는 오히려 상위는 좀 더 떨어지고 하위는 좀 더 올라갔다. 와,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네모 박스 쳐놓은 데 있죠. 이때는 언제냐면은 상위 컨센서스 상위 업종이 하위 업종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았었던 때예요. 그럴 때 있긴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때 보시면은 정확하게 언제냐면은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경기가 막 좋아져가지고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2005년도, 2007년도, 2017년도, 2020년도.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때 막 바닥 찍고 경기가 막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때는 가는 게 더 가는 거고. 근데 이걸 제외하고는 하락장, 경기가 하락하는 사이클이거나 아니면 박스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니 왜 연초에 애널리스트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1년간 봤을 때 주가가 하락하느냐? 그때 당시 좋은 게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서서도 제가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의 그런 선행 12개월 EPS 추이를 보내줬는데 결국엔 주가가 선행하거든요.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좋았어. 계속해서 경기 좋아지면 보통 한 2년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내년까지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고 하니까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는데 근데 박스권이라든지 경기 하락하는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1년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감이 없는 쪽에서 반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100%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를 참고를 하면서 시장의 시선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이를테면 특정 섹터를 막 다 좋다 그러고 찬양한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막 욕하고 아 뭐 이런 걸 나와서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서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찾아보는 지혜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혹시 좀 뭐 올해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업종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거 알기 위해서 제가 하나 좀 더 보여드려야 되는 게 있는 게 뭘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 거냐면은 이익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주식이 한 3년간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같은 기간 주가도 계속 오를까? 그걸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네. 단순하죠. 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식적으로 올라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2002년도부터 2023년까지 전 업종의 매년 이익 증가율을 이렇게 쫙 계산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2년 이상 증가한 케이스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평균을 낸 거예요. 요 그 위에 그래프가 T가 뭐냐면은 이익 1차 증가 연도라고 보시면 되고 T 플러스 1은 2차 증가 연도, 4까지 있어요. 4까지. 한 5차 증가 연도. 그러니까 사실 한 1, 2차, 3차까지 증가한 연도는 많은데 거의 뭐 한 4, 5차 증가한 연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1은 이익이 증가하기 바로 직전 연도. 당연히 이익 감소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1차 증가 연도에 평균적으로 이익이 244% 증가를 했다더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전반적으로 그 다음 연도에 190%, 52% 이렇게 가는데 요 밑에가 뭐냐면은 같은 기간 그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에요. 평균. 이야, 그렇구나. 1차 증가 연도는 35%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2차, 3차, 4차도 뭐 오르긴 올라요. 근데 중요한 건 2차년도예요. 2차년도. 이때는 거의 그냥 보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익 증가 직전 연도 이 감소했던 1년 전이 주가는 좀 더 오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내년에 이익이 좋아지니까 올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이제 상승 비율. 그러니까 이건 평균 상승률과 상승 비율이에요. 이익 증가 1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89% 10종목 중에서 9종목이 오릅니다. 근데 2차 증가 연도는 43%. 오히려 10종목 중에서 4종목 정도가 6종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은 또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인사이드를 찾을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이란 말이죠. 대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전반적으로 시클리컬이 많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현대차, 뭐 또 기아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뭐 셀트리온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상 네이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수 영향 많이 받고 뭐 물론 이제 완성차를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도 있긴 하지만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주로 이제 중간재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좀 경기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보통 한 2년 좋아지고 2년 안 좋아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2년 좋아지면 좋아질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좋아질 때는 당연히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받고 확 주가가 오르죠. 근데 2차 년도도 이익이 좋아져. 근데 그때는 주가 안 올라. 왜냐하면 3차 년도는 꺾일 거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익 증가 2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안 오르더라. 오르는 비율도 한 절반도 안 되더라.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낮은 쪽에서 기회를 찾자라는 거였고 이게 훨씬 평균적으로 좀 반등할 확률이 높으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익이 작년에도 정말 좋았는데 올해도 전반적으로 좋대라고 하는 걸 조심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에 해당되는 그런 좀 주식을 좀 찾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좀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한 건데 이게 전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2023년도 해당 업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24년도에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요것도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2023년 해당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2023년에 이익이 정말 좋았어요. 좋았는데 올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주가도 올랐어.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를 봤을 때 약간 하위권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하위권이라고 해서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1등부터 이익 증가율을 뭐 꼴등까지 세워놨을 때 상대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좀 낮은 그쪽이 컨센서스 하이겠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노란색 플러스 여기 이제 붉은색 그 박스로 표시해 놓은 이런 업종이 방금 말씀드린 좀 컨센서스 하위에 해당되면서 작년에도 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올해도 그렇게 약간 좀 뭐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리고 작년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시장 지수보다 좀 덜 올랐다라. 아니면 오히려 하락한다든지. 그런 게 더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런 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아이디어 골라보면 이런 주식들을 좀 주목한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좀 시장의 그런 기대감, 그거와 현실과의 그런 괴리 이런 걸 통해서 어차피 이게 가격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모든 자산 가격이 마찬가지긴 한데 좋아진다라고 과하게 좋아져요. 다 쏠리니까. 나빠진다라고 하면 과하게 나빠지고 쏠리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치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격선이 이렇게 왜곡돼서 더 진폭이 크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한번 좀 기회를 찾아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보면은 뭐 음식료가 있는데 건설가 플랜트는 약간 부동산 PF 이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익 증가가 별로 안 좋아졌는데 올해도 컨센서스 하위예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뭔가 인플레 때문에 좀 원재료가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었던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아마 작년 하반기에 가격을 좀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식품 물가는 좀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원재료 부담은 낮아지는데 또 제품 가격은 높아진 상황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플러스가 되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약간 수출을 확대하는 기업은 좀 잘 키워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거의 뭐 좋아진 게 없어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론 19% 정도 이익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지만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는 이게 크게 좋아진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주가도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주목을 해보겠고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음. 뭔가 아무래도 좀 기술적 쪽으로 매수세가 네. 몰린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터넷도 사실 AI의 수혜주긴 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반영하자. 전자기기는 사실 다양한 그런 섹터들이 모여서 형성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제약과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과 좀 비슷해요. 네. 작년에 별로 좋지 못했고 주가도 별로 못 올랐고, 그다음에 컨센서스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은 하위권에 속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금리가 내려가면은 네. 아무래도 좀 수혜주로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업종 지수랑 예상 EPS 추이인데 앞서서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EPS 추이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제약바이오랑 인터넷이 그나마 좀 비교적 명확해요, 이 추이가.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2020년, 2021년 주가가 먼저 오르고 EPS 뒤따라서 오르다가 주가 먼저 빠지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안 빠져요. EPS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약간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 EPS가 더 이상 빠지기 힘들 것 같지 않나라는 시장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도 비슷해요. 쭉 올랐다가 쭉 빠지고, 여기에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EPS가 빠져도 주가 안 빠지고 횡보하는 그런 그림.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의심을 좀 하는 구간인 것 같긴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광고 경기도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단가를 보거든요. 단가를 체크를 하는데 원래 12월 한 광고 단가. 광고 단가 4분기 단가가 제일 높아요. 그때가 보통 그렇고, 다시 이제 연초가 되면 안 좋아지거든요, 광고 단가가. 근데 올해 연초에는 생각보다 안 빠지더라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광고 경기도 좀 바닥을 다졌나? 그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 2024년 2025년 산업지도, 대한민국 산업지도에 나와 있는 제약과 바이오 섹터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의 모음집. 여기 보면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옆에 좀 작긴 한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뭐 바이오에서도 뭐 백신도 있고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뭐 세포 치료제도 있고 등등 있고, 뭐 동물의약품, 그다음에 의약품 인프라, 뭐 CDMO 사업자, CMO 사업자, 그다음에 뭐 제약 쪽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데, 이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작년에는 별로 좀 이익이 별로였다가 올해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컨센서스 뭐 순위로 매겨보면 좀 하위에 있고, 그리고 앞서서 그런 방향성 있죠. 더 이상 EPS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좀 골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숫자가 좀 찍히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렇긴 한데 제약바이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숫자가 찍히는 기업과 임상 모멘텀으로 날아가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임상 모멘텀으로 날아가는 기업은 솔직히 앞서 말씀드린 건 기준에 입각해서 고를 수는 없죠. 뭐 그냥 팁을 드리자면은 임상 2상 이상 되는 기업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임상 2상 통과률이 가장 낮다 보니까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저는 그래서 그냥 딱 하나 찝으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숫자가 좀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좀 억울하게 빠졌던 게 뭐냐면은 작년에 그 우시바이오로직스랑 그다음에 론자라고 해서 피어그룹이거든요, 글로벌. 근데 여기가 실적이 안 좋았어요, 계속.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괜찮았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억울하게 좀 피어그룹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좀 빠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약간 그런 CDMO 사업자들이 턴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제약 쪽, 바이오, 뭐 헬스케어 이쪽 그 약간 좀 밸류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약물 분야가 뭐냐면은 항체 약물 접합체 ADC라는 그런 분야거든요. 이게 이제 3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요. 이게 3세대 바이오 의약품이 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뭐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이 원래 대표적인데, 그래서 뭐 카티라고 해서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유전자라든지 세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장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넣거나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혈액암에서는 되게 획기적인 효과가 나왔는데 고형암, 즉 뭐 간암이라든지 뭐 덩어리암이 있잖아요. 그런 거 효과가 잘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ADC 쪽으로 온 거예요. 항체 약물 접합체 쪽으로.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잘 준비를 해놓은 게 있다. 약간 의약품 위탁 대행 생산, 뭐 개발 생산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걸 이제 만들 수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젠이랑 그다음에 일리아릴리 두 곳이 있는데, 이쪽과 관계가 좀 있어요. 이런 쪽으로 또 수주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냥 주가도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바닥 찍고 좀 반등하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플랫폼 그 김작가 채널에 가서는 한 70만 원일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80만 원 넘긴 했어요. 근데 뭐 그냥 글쎄 뭐 여기서 뭐 200만 원 간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올해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 돌리는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지수를 만약에 위아래로 뭐 그냥 이렇게 얼음 잡아서 위로 아래로 10% 정도 해서 뭐 내가 이제 횡보 박스권이다 예측해서 트레이딩을 좀 해요. 그럼 이렇게 주식도 좀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런 주식들도 뭐 내려올 때 다 같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예. 사면 좀 더 좋긴 하겠죠. 아.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뭐 오르면 또 팔고 사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올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괜찮을 관점으로 것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매매를 하시던 뭐 사모으시던 거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자기 투자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인터넷 쪽에서 네이버니까 네이버 카카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뭐 가격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 카카오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펀더멘탈 쪽을 봤을 때는 네이버가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아마 촬영 당일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트위치가 철시를 하면서 치식이란 걸 선보였는데 그게 보니까 뭐 누적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다음에 월 평균 사용자가 130만 명 그런 부분들이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수익 모델이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익 모델이 뭐 네이버 전체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하진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유저들이 좀 젊은 세대예요. 네. MZ 세대 그런 쪽이다 보니까 새로운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뭐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하이커 클로버 X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약간 B2B 쪽이니까 B2C 관점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B2B 쪽에서는 계속해서 또 영업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해외 뭐 중동 사우디라든지 그다음 유럽 쪽이랑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약간 좀 안타까우면서도 좋은 이슈가 뭐냐면은 사실 글로벌 AI 이런 플랫폼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대체적으로 한 세 나라로 좁혀지거든요. 미국, 중국, 우리나라. 근데 사실 넘사벽이긴 하죠. 미국이랑 중국이 비교가 안 되긴 하죠. 근데 오히려 그게 약간 좀 기회를 만들어줘요. 어떤 게? 무슨 말이야? 유럽에서 빅테크들 엄청 제재하려고 막 하죠. 네. 중간중간에. 네. 왜냐면은 사실 미래의 그런 경쟁력이나 그런 부분은 이 데이터 주도권, AI 당연히 이런 건데 유럽은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종속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걸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쪽은 또 고자세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자국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라인 많이 쓰잖아요. 남미 쪽에도 좀 써요. 네.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 이런 것들이 또 글로벌로 거의 1위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수집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나름 경쟁력이 있고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은 있다. 야. 그래서 유럽 쪽이랑 유럽 쪽 그 데이터 주권을 좀 인정을 해주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모멘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